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해에 플러스 성장을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8%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다음 해 다시 플러스로 성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현재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과에서 평생 봉직했고요. 최근에 제4의 연구소 만들어서 대표를 맡고 있고, 또 그리고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경제 위기가 시작된 건가요?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제목이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거든요. 아마 화면에도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는 단순하게 뭐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불황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이고 또 구조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위기도 그야말로 절대적인 위기, 그동안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러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겪었어요. 일단 기억하시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1997년, 98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때 마이너스 4.7% 역성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굉장히 젊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당했고 바로 다음 해에 플러스 10% 이상 V자형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쉽게 극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도 또 크게 한번 출렁거렸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0.8%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V자형 플러스 성장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요. 코로나 위기도 잠깐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해에 플러스 성장을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생각해보면 우선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8%라고 현재 우리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에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0.8%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경제 성장률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때와 비슷하게 다음 해 다시 플러스로 성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현재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 KDI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는 걸 내놓거든요. 그걸 우리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 잠재 GDP 성장률이 올해는 지금 한국은행은 1.8%라고 보고 있고 KDI는 1.7%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매년 0.1%포인트씩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아예 0%대로 떨어지고, 40년대 초중반 정도 되면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잠깐 0.8%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회복될 거야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낮은 성장률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길은 더 길고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한 1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계속 추락을 해서 지금 현재 1.8%까지 떨어졌고, 그렇지만 그것도 못하는 것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위기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위기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절대 위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미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 정도일 거다, 이렇게 한국은행이나 KDI가 공히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지면, 더 낮으면 우리가 경기 침체다, 더 아주 심각하면 아예 경기 불황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라고 전망을 하는데, 잠재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은 1.8, 그리고 KDI는 1.7이라고 봤는데 그것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미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그 경기 침체냐 할 때 그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것을 우리가 경기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기 불황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선 질문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추락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 장기적으로 추락하는 성장률 그 수준도 지금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를 현재 올해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 경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잠재 GDP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추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바로 이 출산율이에요. 그것을 이제 풀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70년대부터 계속 추락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추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부양해야 되는 나이 드신 노인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올해는 한 0.75명에서 0.8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0.75명이었고 지난해는 0.72명이었어요. 이 정도 숫자는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숫자다. 또 뿐만 아니라 보통 한 2.1명 정도 돼야지만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지 않고 현재의 인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인 일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에요. 일본은 보통 한 1.3명 정도 계속 유지했었는데 그것의 거의 절반 수준 살짝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난해 일본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1.2명이거든요. 거기에 비해도 우리나라는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2040년대 중반이나 50년 정도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높으냐 하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통 인구 고령화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그 정도 되면 한 40% 정도? 전체 인구 중에 한 40%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다 이렇게 보고 있고 통계청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젊은 인구를 우리가 보통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인구 비중은 한 45%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45명이 40명을 부양한다. 좀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명의 젊은 사람이 10명의 나이 드신 분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고 그런데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 빠르게 경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성장을 말하는 것은 거의 정말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백약이 무효예요. 단기적으로 잠깐 높일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뭐 엄청나게 돈을 지금 많이 풀고 있잖아요. 소비 쿠폰도 풀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풀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이러한 잠재 GDP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커지고 지방은 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 미래는 서울만 남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정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절대 위기를 가져오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에요. 사실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아니면 KDI가 이야기하는 지속적인 잠재 GDP 성장률의 추락은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가 있지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투자하느냐? 거의 건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투자하면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건설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GDP에서 보면 이러한 투자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돼요. 이 정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 속으로 다시 나눠보면 건설 투자가 무려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GDP에서 한 15% 정도가 건설 투자인데 이 정도는 또 OECD 국가 중에서 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나치게 건설 투자에 우리나라의 자원을 집어넣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아파트를 때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집값을 또 띄우기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전부 다 또 매달려서 로또 분양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집 살려고 하는 거고 또 집도 지금 수도권 이야기 한 것처럼 주로 서울 그것도 아예 핵심 지역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용성 지역이라든가 이런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를 내가 사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크게 내가 자산 이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주로 이러한 로또 분양 받아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내가 그냥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 내가 한 채도 아니고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 나는 크게 내가 또 돈을 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보다는 그러한 소위 도박 그러한 로또 분양하는 쪽에 매달리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원이 전반적으로 다 이쪽 이러한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특별히 수도권 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부동산 쪽으로 자원이 몰리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이 필요한 투자 자원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전 세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이것을 좀 돌려보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이 주식시장으로 좀 돌려보겠다. 그렇게 하면 전반적인 투자 재원을 구할 수 있어서 미래 목표에 투자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렇게 좀 경제 성장이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좀 잠재우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서울 집값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니까 주식시장은 최근에 뭐 세제 개편도 나오고 뭐 상법도 두 번째 개편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게 집값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주식시장은 올라갈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금을 계속해서 부동산에 묶어두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걱정이다. 특별히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러한 자금이 주로 전체 모든 우리나라 지역에 골고루 어떤 부동산 시장에 또 자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서울 수도권 쪽에 다 묶여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양극화도 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서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집을 또 팔고 다 서울로 올라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은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집값은 또 더 올라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지방에는 일자리는 없고 다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 살 집은 보니까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 버린 거예요.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3배 올랐고 또 윤석열 정부 때도 집값이 떨어질만 하니까 다시 또 뭐 빚내서 집 사라 해가지고 다시 또 끌어올렸고 또 지금도 계속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게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젊은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이고 또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불러오고 또 그것이 인구 고령화를 불러오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잠재 GDP 성장률을 가져왔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절대 위기 상황으로 가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결책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 현재 상황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너무나 출산율이 낮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빠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백약이 무효다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투자 자원이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 몰리면서 계속 집값을 띄워가지고 우선 당장은 그것이 마치 부동산 경기 살리고 그래서 건설 경기 살리고 그래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집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돈을 번 것처럼 느끼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선 정부가 계속 그런 정책을 유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을 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가계가 엄청난 부채를 현재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GDP 대비 한 90%좀 넘는다 이렇게 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00%가 넘었어요. 그럼 그게 줄은 거냐? 줄은 게 아니라 그냥 통계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한국은행이. 그래서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90%가 사실은 100%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제도에 있는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넣으면 거의 136% 정도 돼요. GDP 대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집값이 다 우리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빚을 내가지고 그냥 부풀려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이 상태가 계속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 속도를 줄여야 된다. 좀 힘들지만 이걸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 편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콘크리트 주도형 경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콘크리트 주도 경제.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때문에 나오는 부채 주도 경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때 그냥 마치 몰핀 주사 주는 것처럼 계속 부동산 경기 띄우고 그래서 건설 경기 띄우고 그래서 잠깐 반짝 마치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지금 올해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한 0.8%라고 현재 한국은행이나 KDI가 전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내년에도 어렵고 후년에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뭐 부동산 경기나 좀 띄워야 되지. 또 최근에는 뭐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또 정부가 계속 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풀면 잠깐 반짝해서 경기가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높은 폐업률이 왜 극심한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 또 뿐만 아니라 경기라고 이야기하면 단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잠재적 GDP 성장률이 계속 또 추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지표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당장에 두 가지 지표를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어렵구나. 이것을 두 가지만 딱 보면 경기가 정말 어렵고 앞으로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어려운 상태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 실제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상황이 어렵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일단 가게가 전부 다 돈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전부 다 빚내서 집 사는 데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아 나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가서 내가 쇼핑을 하고 어떻게 나가서 뭐 외식을 하고 어떻게 나가서 술 한잔 하겠어요. 이걸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니까 실제 그분들이 임대해서 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강남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이 빌딩들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 빌딩들의 상업용 건물들의 지금 경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실제 경기가 나쁘니까 실제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내가 월급 노동자로서의 그 삶이 쉽게 또 마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내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뭐 일부러 뭐 강제로 뭐 자를 수가 없으니까 희망퇴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40대 초반에 내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내가 자영업자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븐일레븐 같은 거 편의점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한다는 건데 그것이 지금 포화 상태도 정말 완전 과포화 상태예요. 이것이 좀 하다가 결국은 내가 또 퇴직금 다 말아먹고 내가 다시 그것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또 내몰리고 또 그런 가운데 다시 또 계속해서 희망퇴직하고 또 강제적으로 내가 퇴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또 거기에 또 몰리고 이러니까 사실 자영업자는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또 제일 높아요. 그게 또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시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못해서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여기 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 또 드리겠지만 기왕이면 제 채널에도 좀 방문하셔가지고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거기서 제가 더 자세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기왕이면 공부도 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사회도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얼트코인 특히 스테이블 코인 말씀도 하고 또 부동산과 관련 말씀도 좀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많이 말씀드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경제 포럼답게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또 책도 읽어봐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